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말했다. 결론은 없었다. 또 다른 여성 노인은 골다공증에 걸려서 몇 년째 고생을 하고 있다면서 골다공증에 걸린 원인이 소시적부터 월경 피를 흘렸고 자식 셋을 젖먹여 기를 때 애들이 먹성이 좋아 젖꼭지를 깨물어서 놓아주지 않고 사정없이 꿀꺽꿀꺽 빨아먹었으며 남편이 속 썩여서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몸속과 뼛속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 뼛속이 말라서 버스럭거리고 뼈마디에 윤활유가 말라서 마디마디마다 부딪히고 갈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문장은 간결체가 아니네요. 이 여성 노인은 약을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다면서 병원을 바꿔야겠으니 용환대를 가르쳐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또 다른 여성 노인이 대거리를 하는데 이제는 월경도 진작 끝났고 젖먹일 아이도 없고 남편도 늙어서 마누라를 속썩일 힘이 없어졌으니 늙음을 복으로 알고 살아야 한다면서 약을 먹어서 병이 낫는다면 죽을 놈이 누가 있겠느냐. 어차피 이 약 저 약 먹어봐야 다 마찬가지니까 병원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죽는 얘기가 나오자 아프지 않고 냉큼 죽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다들 말했다. 오래 아프다가 죽으면 얼굴이 망가져서 추악해진다고 한 여성 노인이 말하자 다른 노인이 아니 뭐 죽어서도 거울 볼 일이 있니? 라고 말했고 또 다른 노인은 내가 거울 보는 게 아니라 염하고 입관할 때 남들이 나를 보니까 걱정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 노인은 예전에는 죽으면 땅에 묻었지만 지금은 우선 냉동 창고에 넣었다가 화장터로 가져가니까 얼음 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와서 또 불 구덩이에 들어갈 일이 무섭다고 말했다. 이야기는 결론이 없었지만 이야기 자체의 신명에 이끌렸고 어조의 리듬이 붙었다. 수단은 한이 없었고 결론은 없었다. 늙은 여성들이 젊은이들을 못마땅하게 말할 때는 요새 것들이라는 3인칭 복수 대명사를 쓴다. 내가 분석해 보니까 요새 것들이란 주로 며느리들을 가리키는데 이 며느리는 자신의 며느리일 수도 있고 요새 며느리들을 싸잡아서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며느리라는 집단을 흉볼 때는 한 명이 말하면 본물 터지듯이 다들 따라한다. 어떤 여성 노인은 작년에 칠순을 맞이했는데 며느리가 전화해서 어느 식당에 가고 싶으냐고 묻더라는 것이다. 노인의 말인즉 며느리가 미리 식당을 정해놓고 가자고 해야지 시어머니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비싼 식당에 가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고 하도 더러워서 칼국수를 먹을란다고 했더니 정말로 칼국수 집으로 데려갔다는 것이다. 다른 노인이 맞장구를 치는데 요새 것들은 다 그래. 제 돈 아끼려는 거지 뭐겠어. 요새 것들 제 서방하고 자식만 알고 시어미는 안중에도 없어. 아예 바라지도 마라고 말했다. 몇 년 전에는 추석 지나고 나서 공원에 나갔더니 여성 노인들이 모여서 추석 쇳 얘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또 메모했다. 해마다 추석이 지나면 요새 것들이 무슨 명절 증후군이라는 걸 앓는다고 신문 방송에서 하도 떠들어대길래 전 부치고 있는 며느리한테 너도 그 증후군이 있냐고 물었더니 배시시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더라고 한 노인이 말했다. 그러자 수다의 본물이 터지면서 요새 것들을 성토했다. 요새 것들만 증후군이 있고 늙은 것들은 증후군이 없나? 저들만 증후군이 있느냔 말이야. 늙고 병드는 거 외에 웬 증후군이 또 있냐고 다른 노인이 말했다. 그러자 또 다른 노인이 말했다. 그건 당신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다. 내 며느리도 맞벌이 하는데 아침마다 애가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어린이집 차가 올 때마다 운다. 우는 애를 잡아 가두다시피 차에 실어 보내고 나면 애미가 또 우는데 울면서 화장품 찍어 바르고 출근한다. 애미는 저녁 때 애 찾아와서 씻기고 먹이는데 서방놈은 밖에서 술 퍼먹고 늦게 돌아와서 테레비 보다가 골아 떨어지는 판이니 어찌 며느리가 견딜 수가 있겠는가. 이러니 증후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걸 알고 얘기를 하라고. 며느리를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아들놈들이 정신 차려야 해.
제 아비들이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알아야지. 여성 노인들은 아들 편을 들었다가 며느리 편을 들었다가 며느리를 욕했다가 자랑했다를 반복하면서 끝없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야기는 날마다 이어진다. 누구의 삶인들 고단하지 않겠는가? 이러니 남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한 생애를 늙히는 일은 쉽지 않다. 젊은 부부들은 어린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고 가고 늙은 사내는 늙은 아내가 탄 휠체어를 밀고 간다. 20년 전에 지나가는 노인들은 다 지나가고 지금은 딴 사람이 지나간다. 지나가는 것들은 지나가고 지나간다. 호수공원은 인공의 공원이지만 이제는 숲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어서 자연의 너그러움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의 지지고 볶는 사연들을 숲이 품고 있다. 노인들은 길에서 멀리 물러나 있고 어린아이들은 두 발로 오뚝 서는 미어캣 앞에 모여 있다. 아이들이 발돋움을 하고 미어캣을 흉내내면 미어캣과 똑같다. 지금 공원 숲에서는 가을 냄새가 난다. 가을 냄새는 메말라가는 숲에 내리는 햇볕의 냄새다. 김포 쪽 하늘에 노을이 지는 무렵에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시인의 그 아프도록 세상을 들여다보는 시선이 글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훈 작가님이 70대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늙기와 죽기 좀 전에 읽어드린 그런 이야기에서도 세월의 그 연륜이 보이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번 얘기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늙기와 죽기 다가오는구나. 나이가 드니까 문상 갈 일이 잦다. 20년 전쯤에는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의 빈소에 문상했는데 10년 전쯤에는 형뻘, 이제는 70살 넘은 내 또래 친구들, 동기생들이 죽어서 부고가 온다.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데 태어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난 사람이 먼저 가는 수가 흔히 있어서 가는 데는 차례가 없다. 어쨌거나 다가온다. 친구 부모의 빈소에 갈 때보다 친구의 빈소에 갈 때가 더 힘들다. 죽음은 더 절실하고 절박하게 다가와 있다. 친구의 빈소에 가면 친구의 아들이 상주가 되어서 절을 하고 문상객을 맞는데 이 아들에게 해줄 위로의 말을 찾기가 어렵다. 나는 상주와 맞절을 마치고 나서 자네가 큰아들이지? 네, 자네 몇 살인가? 36입니다. 자넨 그래도 복이 많은 거야. 난 27살의 아버지를 여의었어. 네, 알겠습니다. 자네만 당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리 알게나 누구나 다 부모를 먼저. 네, 고맙습니다. 이런 하나마나한 소리로 대충 얼버무리고 어깨도 두들겨 주고 나서 식당으로 가서 다른 문상객들과 마주 앉는다. 동기생들이 10여 명 둘러앉아서 육개장으로 저녁을 먹고 나서 소주를 마신다. 안주는 돼지머리, 도토리묵, 홍어, 사실은 가오리. 홍어가 가오리였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멸치조림인데 장례식장마다 똑같다. 동기생들은 고인의 마지막 날에 고통은 없었는지, 장지가 어딘지, 고인의 자식들이 취직은 했는지, 결혼했는지, 막내가 몇 살인지 같은 뻔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다. 상주가 가끔씩 와서 부족한 것이 없는지를 살피는데 그럴 때는 동기생 중 누군가가 이봐 상주 빈소 지켜 여긴 신경 쓰지 마 내가 가져다 먹을게 라고 말해서 돌려보낸다. 이런 것도 장례식장마다 다 똑같다. 상주를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 동기생들은 세상 잡사를 이야기하거나 고스톱을 친다. 55년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방과 후에 교실에서 치고받고 싸웠던 두 동기생이 빈소에서 만나서 싸움을 다시 시작한 적도 있다. 야, 그날 내가 주번인데 네가 청소 안 하고 도망가길래 내가 너를 잡은 거잖아.
야, 그게 아니야. 난 그날 담임한테 미리 말하고 허락을 받았단 말이야. 엄마가 아프다고 날 보고 일찍 오라고 해서 내가 담임한테 청소 빼달라고 했다니깐. 네가 먼저 날 발로 찼잖아. 뭐라고? 야, 임마, 그게 뭐가 중요해? 서로 치고받았던 거지. 누가 먼저 찼는지를 이제 와서 꼭 따져야 하냐? 야, 네가 먼저 안 찼으면 싸움이 안 났을 거 아니냐? 이런 한심한 싸움을 55년 후에 다시 리바이벌 했다. 두 동기생이 삿대질을 하면서 악을 쓰는 동안 다른 친구들은 킬킬 웃었다. 두 동기생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더니 먼저 가버렸다. 두 동기생이 사라지자 다들 또 한바탕 킬킬 웃었다. 아이고 빙신들, 70이 넘은 놈들이. 반세기 만에 재대결이네. 나가서 대가리가 터지도록 싸우라지. 아이고 저런 놈들을 동창이라고. 야, 그런데 쟤들이 가니까 심심하다. 이렇게 또 킬킬거리다가 술에 좀 더 취하면 야, 너네들 나 죽으면 부의금 얼마씩 가져올 거야? 10만 원 아래는 오지 마. 야, 죽은 놈이 돈 세냐? 이런 추잡한 소리를 하면서 시시덕거리다가 야, 난 육군 장병 달고 상병 달고 GOP 눈구덩이 속에서 보초설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그때 전보 받고 일주일 휴가 가는데 다들 나를 부러워했어. 휴가 간다고. 올 때 빵 좀 사오라고. 이런 슬픈 얘기도 하다가 야, 씨 여고 애들도 다 늙었겠지? 여름에 흰 블라우스 입고 양쪽으로 머리 닦고 다니던 여자애들 말이야. 왜 생각나냐? 몇 명 부를까? 넌 요새도 연락되는 애들 있냐? 이런 한심한 얘기도 한다. 밤이 길어지자 몇 명은 돌아갔고 고스톱판에서 다 틀린 사람들은 술자리로 옮겨온다. 술판이 커지면 말들도 많아지는데 증권 시세, 부동산 동향, 새로 개장한 골프장, 취직한 자식들의 연봉 비교, 새로 나온 스마트폰의 성능 비교, 안주가 맛있는 이자카야 소개, 대포집 같은 데 같아요. 이자카야.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 치매, 당뇨, 고혈압, 뇌졸중, 전립선, 불면증, 변비, 골다공증을 말하다가 다시 이야기를 바꾸어서 여당을 욕하고 야당을 욕하고 진보를 욕하고 보수를 욕하고 김정은을 욕하고 트럼프를 욕하고 마누라를 흉본다. 새벽에 돌아갈 때는 다들 거나했다. 빈소에 문상객은 없고 상주 혼자서 영장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취한 동기생 한 명이 상주 어깨를 두드리면서 어이 상주 끝까지 잘해. 장래에는 정성이 중요해. 오직 정성이다. 알겠냐? 정성. 이봐 상주 졸지 마.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이날 문상의 하이라이트였다. 이로써 조문은 완성되었다.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은 낄낄대고 고스톱 치면서 죽음을 뭉갠다. 죽음은 돌출하지 않는다. 여러 빈소에서 여러 죽음을 조문하면서도 나는 죽음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다. 죽음은 경험되지 않고 전수되지 않는다.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죽음에 개입할 수 없고 죽은 자들은 죽지 않은 자들에게 죽음을 설명해 줄 수가 없다. 나는 모든 죽은 자들이 남처럼 느껴진다. 오래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염을 받고 관에 드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범접할 수 없는 타인이라고 느꼈다. 죽은 자는 죽었기 때문에 제가 죽었는지를 모르고 제가 모른다는 것도 모르고 산 자는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모른다. 살아서도 모르고 죽어서도 모르니 사람은 대체 무엇을 아는가? 날이 저물고 밤이 오듯이 구름이 모이고 비가 오듯이 바람이 불고 잎이 지듯이 죽음은 자연현상이라서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 다짐하지만 그런 보편적 운명의 질서가 개별적 죽음을 위로할 수 없다. 문상온 친구들이 그렇게 고스톱 치고 흰소리 해대는 것도 그 위로할 수 없는 운명을 외면하려는 몸짓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문상의 자리에서 마구 떠들어대던 친구들의 소란을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는 계속 나이가 느껴지는 제목들입니다.
꼰대는 말한다. 주례사 하신 얘기들을 쓰셨는데요. 저는 그 주례사들의 메시지들이 저한테는 다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젊은이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설 만한 인품이 못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노릇을 맡은 적이 몇 번 있었다.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차리겠다는 청년들이 부모의 등골을 뽑아서 혼수와 예물을 장만하고 예식장 비용까지 부모가 내야 하는 꼴을 볼 때는 기저귀를 찬 것들이 시집장가를 가는구나 싶어서 한심했는데 돈 많고 권세 높은 집 자식일수록 그 한심함의 사이즈가 더욱 컸다. 자식의 결혼 비용을 감당해 주는 것이 육아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었고 그걸 못해주면 회환이 되어서 가슴앓이를 했다. 한국 사회의 육아 기간이 너무 길고 모질어서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식업소에서 벌어지는 결혼식은 북새통이었다. 축의금을 내고 나서 논도장만 찍고 식장이 아니라 식당으로 가서 밥만 먹고 가는 하객들도 많았다. 한 쌍이 끝나기 전에 다른 쌍의 접수꾼이 입구에 와서 좌판을 버려놓고 돈 낼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고 식당과 로비에는 이 집 저 집의 하객들이 뒤엉켜 있었다. 장내 마이크가 XXX번 차를 옮겨달라고 방송했다. 결혼 공장처럼 보였다. 지금 결혼식장의 풍경은 한 시대 전체의 어수선함을 보여준다. 이런 판에서 주례를 맡게 되면 품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고 주례의 임무를 수행했다. 예식장에서 나는 정장 차림에 흰 장갑을 끼고 재킷 윗주머니에 꽃을 꽂는다. 사회자로부터 고매한 인품을 완성한 신사로 소개받을 때 나는 속으로 웃지만 겉으로는 엄숙하다. 주례의 자리에 서면 신랑 신부가 눈앞에 나란히 서 있다. 젊은 부부를 보면 이 어수선한 예식장의 풍경 속에서도 출발선 상의 설렘과 기쁨이 느껴진다. 주례사를 듣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나는 그래도 이 젊은이들에게 단 한마디라도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오래전에 주례를 맡았을 때는 주례사에서 남편과 아내가 요리를 배워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햄버거나 피자, 소시지, 짜장면, 치킨 같은 것만 배달시켜 먹지 말고 주말에는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사와서 스스로 만들어 먹어야 한다. 인간의 정서는 먹는 것에 크게 지배받기 때문에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자주 먹으면 삶을 가볍게 여기는 일회용 마음이 형성되기 쉽다고 나는 말했다. 제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은 왜 소중한가? 그것은 영양가 있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섭생적 의미도 있지만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활을 사랑하고 현실을 긍정하는 심성이 인격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라고 나는 말했다. 재료를 다듬고 섞고 불의 온도를 맞추고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인간도 함께 익어간다. 우리의 선대 어머니들이 전쟁과 가난과 억압 속에서도 그 가난한 음식을 기어코 손수 만들어서 자식을 먹인 마음을 우리가 다소나마 이어받아야 한다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것은 경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상력이 작동되어야 한다. 이 맛과 저 맛을 섞어서 제3의 맛을 만들어낼 때 먹어보지 않은 맛을 미리 상상하는 정신의 힘이 작동되므로 요리는 마음의 힘을 키워준다고 나는 주례사 내내 음식 얘기만 했다. 내가 말주변이 없기도 했지만 이 주례사에 대한 반응은 시큰둥했거나 매우 비판적이었다. 한심한 꼰대를 주례라고 데려왔더니 젊은이들 결혼하는 자리에서 내내 먹는 타령만 늘어놓았다는 뒷말이 돌았다. 사실 나는 결혼 후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아내가 해준 음식에 타박만 놓고 살았으니 할 말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생애의 반성을 토대로 하는 말을 어찌 그리도 못 알아듣는지 나는 답답했고 다시는 주례를 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후에 또 별 수 없이 주례를 서게 되었는데 나는 주례사에서 삶의 형식을 존중하고 규범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혼은 두 남녀의 일일 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풍속적인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모아놓고 결혼식을 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삶이 요구하는 형식을 존중하라. 삶의 내용은 형식에 담긴다. 형식이 소멸하고 나서도 존재할 수 있는 내용은 그다지 많지 않다. 좋은 형식은 인간을 편안하게 해준다. 나의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쉽고 나의 배우자의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 쉽지 않은 형식에 익숙해져라. 내 배우자의 부모의 생일, 기념일, 안부를 챙기고 명절 때 인사하라. 이런 진부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라. 부모의 돈으로 시집장가가는 이 시대의 삶의 틀을 여기서 끝내라. 그러므로 신랑 신부는 나중에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자식들이 주역이 되고 부모가 하객이 될 수 있도록 자식들을 키우라. 이 주례사 또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식장에 모인 젊은이들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구제불능의 꼰대라고 나를 흉보았다고 한다. 그 자리에 있던 나의 정보원이 알려주었다. 말하기란 이처럼 어려운 것이로구나. 말해서 득보다 실이 많고 이해받기란 지난한 일이로구나 싶었다. 그 후에 또 주례를 설 일이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신랑 신부는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한다는 걸 강조했다. 결혼의 추동력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밥을 벌어야 먹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물적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물적 토대 없이도 지고지순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다는데 그런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후퇴어 결혼할 필요 없다. 재물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쓰라. 재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다. 현세적 가치를 함부로 폄하하지 말라. 결혼은 사랑을 생활로 바꾸는 사업이다. 결혼은 사랑을 생활로 바꾸는 사업이다.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결혼은 부부가 스스로 확보한 물적 토대 위에 생활을 건설하겠다는 의지의 선언이다. 결혼은 놀이가 아니다. 이 주례사도 비판받았는데 비판의 강도는 전처럼 세지는 않았다. 결혼식장에 와서 주례라는 사람이 웬 돈 타령을 하느냐 정도였다고 한다. 돈 타령으로 들리기도 하겠지만 삶을 구성하는 현실적 조건의 지엄함을 말하려 했는데 말을 이해받기란 역시 힘들었다. 그 후에 또 한 번의 주례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는 힘들고 짜증날 때도 꾸역꾸역 살아야 하는 결혼 생활의 지속성을 주제로 말했다. 결혼이란 오래 같이 살아서 생애를 이루는 것인데 힘들 때도 꾸역꾸역 살아내려면 사랑보다도 연민이 더 소중한 동력이 된다. 불같은 사랑, 마그마 같은 열정은 오래 못 간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대개 이기심이 섞이게 마련이고 뜨거운 열정은 그 안에 지겨움이 들어있어서 쉽게 물린다. 연민은 서로를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다. 연민에는 이기심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랑이 식은 자리를 연민으로 메우면 긴 앞날을 살아갈 수 있다. 오래 연애하다가 결혼한 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연애를 오래 했으면 서로 성격을 잘 알 터인데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는 말은 이른바 사랑이 사그러진 자리에 연민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랑은 단거리이고 연민은 장거리이다. 빚쟁이처럼 사랑을 내놓으라고 닥달하지 말고 서로를 가엾이 여기면서 살아라. 이런 취지로 주례사를 했다. 식장에 모인 젊은이들은 내가 말하는 동안에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는데 그 후 내 귀에 들려온 반응은 없었다. 아마도 좋지는 않았을 것 같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나의 주례사 내용을 말해주었더니 오늘 결혼하는 애들한테 왜 그렇게 다 산 사람의 신음 같은 얘기를 했느냐고 빈잔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나의 주례사는 대체로 실패했다. 나는 다시는 주례를 맡지 않을 작정이다. 좀 지나면 젊은이들은 이 꼰대의 말이 생각날 것이다. 다들 행복하게 살아서 꼰대의 말이 아예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면 더욱 좋은 일이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 다 아시죠? 저는 이 주례사들이 참 다 좋아서 저는 꼰대에 속하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나면 젊은이들은 이 꼰대의 말이 생각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다 지났고요. 이 말들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남은 얘기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